안녕하세요. 센TV 주식 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활발하게 움직이는 주식시장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찬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혹시 과유불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뜻인데요. 요즘 이 말이 증시에도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는 것보다 가치를 덜 평가받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요즘 조정받고 있는 코스피도 지나쳤던 것을 재평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강의도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김석일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에도 알찬 강의를 들려주실 텐데요. 지난 강의를 듣고 나서 저는 나무보다는 숲을 봐라. 그리고 더 큰 숲을 보려면 김석일 전문가님과 함께하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하는 주식 투자를 위해 더 큰 숲으로 안내해 주실 시황계의 대부 김석일 전문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첫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요. 많이 미약했을 것입니다. 자, 한 주 한 주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김석일의 진가를 조금씩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장은 외국인의 매물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 이제 조지 소로스 금 매도라는 이제 주제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지 소로스의 금 매도에 관련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것이고, 자, 이제는 그 2차 양적 완화 종료에서 이제 재료가 넘어갔습니다. 자, 미국 부채 한도 승인 쪽으로 이제 재료가 넘어간 모습인데요. 자, 7월 중에 부채 승인 한도가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이 증시는 좀 더 추가 하락을 할 것인가, 바닥을 서서히 잡을 것인가가 이제 나오겠죠.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6월 양적 완화 종료부터 시작해서 7월 미국 채무 한도 승인, 요것이 결정나는 시점까지는 일단 보수적인 투자가 어울리겠죠. 자, 보수적인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채 한도, 자, 7월 중에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우선 조정의 모습은 확실한 것은, 자, 금시장 자금 이탈로 인한 상품 시장 하락으로 인한 자금 이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그 상품 관련주들 많이 상승한 종목들 일단 비중을 많이 좀 줄이시고, 조금 더 이제 그 7월, 그러니까 6월 지나고 나서, 6월 한 달을 지나고, 자, 7월로 들어가면서 이 부채 한도 승인, 이 문제가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일단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종합 일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합 일봉을 보시면은, 일단 차트로 보시면은, 자, 하락 장악형입니다. 하락 장악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침에 미국 장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자, 삼성전자, 갤럭시 S2, 조금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죠. 자, 그걸로 삼성전자도 약간 매물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한 매물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완전히 지지선이 뭉개진 상태죠.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이 510 정도의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기 510 정도에서는 반등이 계속 나와줬던 모습이 바로 장기 이평선이 여기에 밀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추세 이탈을 했으니까 당분간 돌리기는 어렵겠죠. 자, 우선은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지지선이 깨지고 나면은 당분간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일단 좀 소형주들은 조심하시고, 일단 현재 상태, 현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실적 우량주 위주로 조금씩 보수적으로 아니면 단타 정도 내지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완전한 지지선, 장기 지지선, 밀집된 장기 지지선이 붕괴함으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합 일봉 차트를 한번 좀 큰 흐름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종합 일봉 차트를 큰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은, 우선은 그 2007년 10월에 이제 전고점, 여기가 이제 거의 한
205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한 205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우선 뭐 여기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추세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과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이냐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인데,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이제 오늘 장이 있기 전에 어제 그저께 정도 이제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 2000 근처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모습을 봤을 때는 지지선을 설정하는 게 의미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미국 부채 승인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장이 언제쯤 바닥이 잡힐지, 조정이 완료될지를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지 소로스와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건데요. 자, 우선은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좀 1차 양적 완화 시점에서도 이제 단기 조정이 한번 급락 조정이 나왔죠. 이때는 침체기였으니까 조정이 좀 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총체적인 부양 조치에 의해서 회복으로 접어들던 증시는 금리 종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왔죠. 그래서 다시 이제 2차 양적 완화 조치로 인해서 다시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오고 이제 6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서 3차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무슨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럼 지금 3차 양적 완화는 재료가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적 완화 문제는 재료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할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증시를 판가름할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일단 상품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일단 당연히 US 달러나 미국 국채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은, 이번 주 흐름을 보시면 US 달러 이미 61선에 와 있죠. 자, US 달러 61선에 와 있고, 미국 채권 또한 상당히 200일선 일바단 뚫은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약간 받았는데요. 일단 지금 US 달러와 미국 국채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나중에 바닥을 잡기가 어렵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재료는 이제 소멸됐고, 자,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미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7월 중에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금, 원유 등 상품 가격의 방향은 일단 하락 쪽으로 보시고, US 달러와 미국채 가격 방향은 상승 쪽으로 보시고, 부채 한도 증액 의회 통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문제가 완전히 가시화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매도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물론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통과는 되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완전히 어느 정도 시장에 가시화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에 의한 외국인의 매도는 이어진다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조정의 바닥을 예측하지 마시고, 자, 우선 제가 이렇게 한번 지지선은 그어봤지만, 이 지지선은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큰 의미가 없다. 그럼 뭘로 조정을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제 이번 강의에 이제 집중을 할 바로 부채 한도 증액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이때 당시 1차 양적 완화와 2차 양적 완화 당시 때, 자, 투자 심리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자, 지금 장이 무너지는 거는 심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심리에 의해서 장이 무너질 때는 심리선으로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아마 이 투자 심리선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과거 옛날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투자 심리선 보았는데, 요즘 뭐 스토캐스틱이나 뭐 RSI, 뭐 DMI 많죠. 자, 근데 저는 간혹 가끔 이렇게 이 심리로 무너지는 장은 투자 심리선으로 분석을 합니다. 자, 우선 1차 양적 완화 때 보시면은, 자, 심리선을 제가 중간 50에다가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에는 25에서 매수 75 이상 과열해서 매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투자 심리선을 잘 연구하시면은 투자 심리선 50에서, 그러니까 돌파할 50에서 매수하시면 바닥이고, 위에서 내려오는 50에서 매도하면 상투가 됩니다. 앞으로 이 투자 심리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강의를 좀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도들이 주로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경제학도들도 증권시장에서 메이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1차 양적 완화 때도 급락한 이후에 돌아선 때 보면은 투자 심리선이 40에서 50을 돌파하는 시점이고 2차 양적 완화 때 역시 투자 심리선이 쌍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시점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투자 심리선이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옆으로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웠는데 투자 심리선이 일단 20 이하일 때는 주식은 손해가 안 됩니다. 30 이하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30 이하에서 주식은 손대면은 추가 급락이 나오죠. 즉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 바닥 밑에 지하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투자 심리선이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고 나서 30을 올라섰을 때부터 주도주 탐지 작전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은 우선 종합지수 지지선도 한번 설정해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해보면서 꼭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파악해야 될 것이 바로 투자심리선입니다. 이 투자심리선이 40을 뚫고 올라설 때까지는 가능한 한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그 과정에서 주도주가 어디로 옮겨가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이 장이 쉽사리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도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여러분도 뭐 주식 많이는 몰라도 최소한 이 프로그램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통 이제 프로그램은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으로 나누죠. 자, 여기 보시죠. 차익 프로그램과 비차익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전체로 나누는데 자, 차익 프로그램은 단기 매매 위주로 많이 하는 투자자들이 이제 좀 많이 하고 비차익 프로그램은 장기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최근에 보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적은 거의 없죠. 그럼 그동안에 2008년 10월을 바닥 확인했죠. 2008년 10월에 바닥을 확인하고 증시가 쭉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거의 매일 쏟아지고 있죠. 자, 이것이 지금 5월 9일부터 5월 19일 현재까지입니다. 자, 2주치를 봤는데 자, 차익 프로그램이 3조 1317억, 비차익 프로그램이 1조 9280억, 총 합계가 5조 596억이죠.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차익 프로그램이 3조가 나오든 4조가 나오든 좋습니다. 단기 조정이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2주 연속 비차익 프로그램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차익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 증시, 물론 다 글로벌 증시 마찬가지죠. 최근 지금 조정이 짙어지고 있는 이 증시 자체를 좀 단기 조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기 조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기 조정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자, 서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었어요?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였죠. 그것이 언제쯤 7월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메이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조정이 단기간이 아니라는 게 딱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지금이 5월이잖아요. 6월, 7월. 거의 지금 이 조정은 2개월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2개월도 조정에 갈 수 있으니 단기 프로그램인 차익과 중기 프로그램인 비차익까지 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이 조정이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 장세를 대응하는 게 아마 이번 뜨거운 여름장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타격을 좀 입지 않을 것이 타격을 좀 덜 입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강세장에서는 8월이 상승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에는 보통 실적이 많이 좋게 안 나옵니다. 수출 실적도 그렇고 순이익 부분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8월 증시는 항상 실적이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한 달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1, 2, 3, 4, 5, 6
7까지 보통 이제 3월, 4월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죠. 7월까지 실적이 좋아졌는데 8월 한 달 실적이 안 좋아졌지만 연말 좋아질 것이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선침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상승장으로 이어질 때는 8월도 상승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부채 승인 한도 문제가 쉽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8월을 앞두고 있다라면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는 날입니다. 8월까지도 이 조정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까 심리선 보셨지만 심리선 상황에 따라서는 반등도 들어올 수 있고 반등의 폭이 뭐 단기 급락이 있었으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움직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장은 일단 단기 조정으로 마칠 장이 아니라 7월까지는 일단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장세를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번 주의 화두인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채 증액 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장세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부채 증액 한도 문제,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여기서 이제 해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잘 하시면은 의외로 또 바닥을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에 그 투자 심리선을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것하고 매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투자 심리선을 잘 참고하시다가 요거 부채 한도 증액 문제하고 거의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투자 심리선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40을 올라설 때 30부터 매수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2바닥이 나올 수도 있고 3바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는 마시고 일단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투자 심리선이 40을 회복한다라면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도업종이 누가 될 것이냐? 자, 주도업종이 그동안의 상승을 주도했던 상품주가 될 것이냐? IT 정보통신이 될 것이냐?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분명히 일단 상품 시장은 일단 약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상품 관련주 중에서 2008년 10월부터 차트를 주봉으로 띄워보시면은 8배씩, 7배씩, 10배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일단 다 전량 매도하셔야 됩니다. 다 전량 매도하시고, 자, 우선은 미국이 만약의 경우 여기서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큰 문제 없이 해결된다라면은 일단 미국 증시가 반등이 들어오겠죠. 거기에 같이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IT 정보 통신 쪽입니다. 일단은. 자,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자,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죠. 자, 자동차 업종은 한국 경기 사이클하고 맞물려서 가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장기 투자로 보시는데 일단 그때 당시 가셔가지고 바닥이라고 시점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당시에 뭘 봐야 됩니까? 당연히 외국인 매수가 어디로 유입되는지 봐야 되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바닥 국면에서는 보통 외국인 매수보다는 프로그램 매수가 먼저 들어옵니다. 자, 조금 전에 아까 프로그램 제가 보여드렸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반등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주도주가 거기서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조정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은 어느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형성됐을 때, 즉 투자 심리선이 30, 40을 올라섰을 때 프로그램 매수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단기 반등이 같이 들어온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다 같이 들어오다가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도주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바닥에서 턴할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업종 대표주들, 옐로우 칩, 블루 칩 마찬가지죠. 자, 이쪽으로 먼저 이제 단기 반등 올려놓고 나서 살짝 옆으로 횡보하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주를 끌고 갈 때 그때 이제 주도주를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번 조정이 만약에 8월까지 이어진다라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뭐 반등 좀 오겠죠 하면서 9월, 8월까지 조정 이어진다라면은 이제 연말장을 앞에 두고 있죠. 지금 세계 경기 사이클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증액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만큼, 그러니까 언론에서 우려하는 만큼, 언론에서 무슨 디폴트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하등에 걱정할 이유가 없고 그거는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니까 신경 쓸 건 없고 자,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나중에 매수가 들어올 때 과연 주도주가 누구냐? 이번 연말장을 무엇으로 갈 것이냐?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우선 부채 한도 증액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채 액수는 미국의 부채 한도가 14조 2,940억 달러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가 14조 2,940억 달러인데 2008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가 13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선을 놓고 있어요? 미국 국내 총생산, 즉 미국 GDP 정도를 부채 정도 선으로 놨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이제 14조 2,940억 달러고 이미 이제 어제부로 5월이죠. 5월 16일, 미국 시간으로 5월 16일, 우리 시간으로 5월 17일 이미 이제 14조 2,940억 달러는 이제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오늘 19일이네요. 오늘 5월 19일부터 미국이 이미 벌써 이제 조치가 들어갔죠. 자, 미국이 들어간 조치를 한번 보시면은 연방 공무원 연금 펀드 등 두 개 정부 관련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 상태고 군인과 노약자 등 대한약사보장보험과 메디케어 자금 지출 유보, 국채 발행되지 않는 유예기한을 8월 2일까지로 한정한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채 발행되지 않는, 자, 빨간 볼펜으로 한번 써볼까요? 국채 발행 유예기간,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국채 발행 유예기간이 8월 2일. 자, 그래서 제가 초기 강의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7월 중에는 일단 해결을 해야 된다. 7월 중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국채 발행 유예 기간이 8월 2일까지니까 7월까지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 이전에는 언젠가는 이 문제가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가시화가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을 되려면은 조금 더 해결을 해야 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미국 나름대로 복잡한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공화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반대 이유는 향후 내년부터 그 긴축 자금을 증액을 해라. 사실 뭐 큰 반대 이유도 아닙니다. 큰 반대 이유도 아닌데 그 뭐 반대 이유가 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지기 있어서 뭐 이것이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자, 우선은 공화당의 그 반대는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 한도 증액안 이것도 유예기간 의회 처리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하는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뭐 확인은 하자. 일단은 물론 뭐 한도 증액이 되겠지만 확인은 하면서 가자. 그래서 좀 더 가시화가 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매수 접근은 보유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한도 증액, 채무 한도 증액이 7월 중에 해결이 되면은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3차 양적 완화 정책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3차 양적 완화라고 판단했을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투자 심리선이 40을 올라서고 있다라면 그것은 우량주 매수하셔도 좋은 시점이 되겠죠. 자,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비축 자금, 그러니까 국채 발행 유예기간 8월 2일까지 FRB에서 현금 가능한 자금이 이제 뭐뭐 있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이죠. 현금 1,000억 달러. 현금이 1,000억 있고 뭐 2,000억 달러 특수목적 차입 일시 중단 그건 뭐 큰 의미가 없죠. 자, 조지 소로스가 매도가 왜 나갔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지금 이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바로 4월 달입니다. 조지 소로스가 급 매도한 게 바로 4월 달이죠. 역시 황제, 말 그대로 한머니 자금의 황제라고 칭할 만큼 상당히 발빠르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조지 소로스가 매도를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미 연준 FRB에서 금 4,00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원유를 800억 달러죠? 8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삐걱삐걱 거리면서 문제성을 심각한 문제성을 대두했을 때 조지 소로스는 금을 매도했는데, 자, 만약의 경우 지금 이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은 미 FRB에서는 금을 매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8월까지니까, 8월 2일까지니까 7월까지 계속 이어지면 이미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국채 발행이 이미 중지된 상태입니다. 국채 발행이 중지가 됐는데 이자는 줘야 됩니다. 지금 미 정부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미 국채 1조 넘게 갖고 있죠.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미국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데가 바로 FRB입니다. 미 FRB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부은행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풀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풉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채가 많은데 일본 채권은 거의 대부분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부채가 많아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근데 그럼 미국은 채권 발행하면 거의 누가 가져가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들은 거는 다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런 것만 들으셨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미 FRB의 대주주가 일단 미 FRB는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그런 일반 은행이 아니라 FRB는 대주주가 따로 있습니다. 자, FRB의 대주주는 바로 미국 뉴욕 연방은행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태국제 투기자본의 쌍벽인 JP모건이나 시티그룹 이런 회사들인데 지금 실질적인 미 FRB의 대주주는 바로 시티그룹과 JP모건입니다. 자, 이들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미 정부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우리 한국하고 조금 차이가 틀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으로 이제 부양조치를 쓰면 돼요. 근데 미국은 미국 정부에서 FRB에 요청을 합니다. 채권 얼마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채권 가지고 온 만큼 빚이죠. 그 빚은 뭘로 갚아요?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미 정부에서 자금이 회전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반드시 미국은 이자를 안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소대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메디컬이니 이런 부분들 지금 이제 연금 펀드 미가입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쉽게 얘기해서 미국 정부는 법적으로 아주 조항이 딱 명시돼 있죠. 절대적으로 이자를 안 갚아서는 안 됩니다. 이자는 무조건 갚아라. 그래서 미국 정부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이 미 FRB에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일단 채권 발행이 지금 중지된 상태니까 매각을 해야죠. 뭐를? 금, 원유 매각해야 되죠. 어찌됐든 간에 7월까지는 끌고 가야 되잖아요. 8월 2일까지는 끌고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지탱하려면 일단 이자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매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눈치챘어요? 조지 소로스가 4월달에 이걸 눈치채고 금을 매도 친 거죠. 자, 조지 소로스가 금을 매도 쳤다는 소식이 나가자 바로 누가 매도 칩니까? 바로 국제 단기 한머니 자금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 나가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자, 제일 먼저 2000년도 초반기 경우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조지 소로스는 브라질에 바이오 연료를 투자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2007년에 제가 참 많이 얘기했었죠. 1월 16일부터 첫 강의를 시작해서 2007년 말까지 계속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움직이면은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갑니까? 한머니 자금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따라가죠. 자, 그렇게 순서로 뺑뺑 돌아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붙는 건 누구예요? 우리 주식에서는 개미 투자자죠. 근데 상품 시장이나 그런 큰 원유 시장이나 금 시장 이런 데는 바로
한국, 중국 이머징 마켓 시장에 중앙은행들이 개미 투자합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 이런 글로벌 매니저들이 나올 때 그 물량을 받아주는 게 바로 아쉽지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이 중앙은행들 그리고 그의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해서 거기에 다 물려 나가는 모습이죠. 물리게 되는 모습이죠. 자, 조지 소로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알고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상품 시장은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도 상승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 하락, 원유도 하락. 그럼 결론은 그동안에 경기 회복으로 인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유가가 그동안에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유가는 상승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국면이라면은 과연 유가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되겠느냐?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추가 상승이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5배 이상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면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올라간 데를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고 일단 상품 관련해서 올라온 종목들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은 나올지는 몰라도 고점을 넘고 올라가기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 주식은 항상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번 주 시간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우리 한국은 수출 주도국입니다. 거의 무역이 70%가 넘죠. 그래서 환율을 모르면은 우리 한국 정치를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대 넘어와가지고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와 지금 차이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는 2000년대 이전에는 업종별로 같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아니죠. 같은 업종이라도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으면 하락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97년 IMF 외환위기죠. 97년 외환위기를 거치고 2000년 IT 버블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도 이제는 많이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벌어질 일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자금이 바로 유럽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입니다. 유럽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을 비롯해서 지금 약 80조 원을 우리 한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평균 매집 단가가 환율이 평균 1,150원입니다. 당분간은 환율은 1,150원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돌파를 하는 일이 생긴다라면은 IT주가 주도주가 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만약의 경우 보통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국채를 살 때는 3년이나 5년짜리를 많이 매수를 합니다. 근데 3년, 5년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뭐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채권이 환차손이 나온다라면은 별로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 환율은 1,150원을 넘어가는 일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럼 뭐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수출 주도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환율이 1,15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라면은 과거처럼 전기 전자가 독주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주식을 전반적으로 놓고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째는 죽기 살기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게 실적밖에 없죠. 실적입니다. 어쨌든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매출과 순이익이 적정하게 증가하고 ROE가 최소한 그래도 10% 이상. 자,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ROE가 3년 연속 두 자리 숫자를 한 기업은 망하지는 않는다. 자,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그것이 우량주가 되겠죠. 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을 미리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IT주만이 독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오늘이죠. 오늘 그 자료에서 보니까, 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GS 칼텍스, 그 다음에 S-오일이죠. 자, 정제유를 수출하는 회사들. 이제 총 매출액 대비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LG화학이나 동양제철화학, OCI 이런 회사들도 매출 비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학 업종이니 무슨 업종이니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업종은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ROE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는 주도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FRB가 과연 어떤 상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FRB가 과연 얼마만큼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미국 채권을 발행했는데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액수가 나라별로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는 중국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1위죠. 자,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세 번째가 영국.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대만, 자, 아시아 국가들, 즉,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많이 갖고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중국이 1조 1,449억 달러. 1조 1,449억 달러. 자, 일본이 어느 정도 갖고 있냐고 보냈더니 9,079억 달러. 원래는 일본이 1위였죠. 1위였는데 이제는 중국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3,252억 달러. 영국이 3,252억 달러. 자, 이렇게 뭐 쭉쭉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외국인과 외국기관 미 국제 보유 총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총량을 계산했더니 4조 4,792억 달러. 4조 4,792억 달러.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가 얼마나 그랬어요? 13조 원이죠? 13조. 근데 여기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국가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그랬어요? 4조 4,792억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 바로 미 연방준비은행인 FRB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국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진 곳이 거의 대부분이 다가 어디예요? 미 FRB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미 FRB가 실질적인 채권이죠. 그럼 미국을 지금 디폴트로 끌고 갈 수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FRB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FRB 의장인 벤 버냉키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굽니까? 시티그룹. 록펠러가 가문이죠. 그 다음에 JP모간. 록펠러가와 함께 미국 양대 산맥으로 이어서 내려오는 가문이죠. 자,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렸죠. 아예 한판 엎어버리고 새로 싸그리 밑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좀 흔들어 놓고 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물론 1971년처럼 닉슨 쇼크 때죠. 닉슨 쇼크 때처럼 뭐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현재 모습에서는 지금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달러가 없죠. 화폐가 없죠. IMF의 뭐 SDR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그 화폐 이동하고 상관없이도 물론 미국을 한번 흔들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한번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모습으로 봤을 때 굳이 FRB에서 미국을 디폴트 선언까지 하게끔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굳이 뭐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7월 중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서 관망하면 됩니다. 과연 FRB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보면 되죠? 그것만 확인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 자, 어떻든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은 오늘 뭘 알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나 알았던 것은, 자, 미국 뭐예요? 부채 한도 승인. 바로 이 문제만 확실하게 오늘 알고 넘어갔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7월 장세까지는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미 FRB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에 채권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장부 기록을 하죠. 부채로요. 그리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약 13조 넘는 돈을
넘는 돈 중에서 약 4조 4천억 빼고 나면 거의 어떻게 돼요? 9조 원 정도. 9조억 달러 정도. 9조 달러 정도죠. 9조 달러 정도의 미국 정부는 FRB에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뭐 천천히 보기로 하고,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가능한 한 조심하자. 자, 그리고 어차피 뭐 환율 문제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릴 것이고, 뭐 원엔 환율이든 원달러 환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뭐 계속 여러분들이 기가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할 것이니까. 자, 우선 오늘은 자,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가지고 세계 경기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우선은 그동안에 침체기를 거치면서, 즉 뭐 2008년 금융위기부터 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니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 완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 국면을 해서 회복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회복기로 넘어와가지고 금융 긴축, 금리 인상이죠. 금융 긴축과 금리 인상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금융 긴축 문제를 넘어가는 단계죠. 금융 긴축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선을 그었죠. 여기는 긴축정책, 여기는 부양정책. 즉, 부양정책이 끝나고 긴축정책으로 넘어가는 단계. 요것이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였던 차트 하나 기억나시죠? 미국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 회복기를 이제 벗어나려는 과정, 한국은 이미 성장기에 들어가 있는 과정, 요거 보셨죠? 자, 그럼 미국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회복기에서 막 벗어나는 시점이었죠. 회복기에서 막 벗어나려고 딱 뚜껑을 열고 나왔는데 바로 뭐가 나와요?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딱 두둑에 맞은 겁니다. 자, 이래서 자, 여기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일시적인 둔화냐, 일시적인 침체냐, 더블 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답이 나왔죠. 만약의 경우 디폴트로 가면은 그건 더블 딥으로 가야 되겠죠. 디폴트로 가면 더블 딥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리저리 계속 싸우고 뭐 하다가 거의 7월 말까지 질질 끌고 가버리면 어디로 떨어져요? 바닥 국면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6월 중이든 뭐 7월 초쯤이든 뭐 미국 경기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공화당, 민주당 따지지 말고, 미국 가끔 잘하죠. 자, 공화당, 민주당 따지지 말고 우리 그냥 합심해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를 살리자. 빨리 합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프트 패치가 되는 거죠. 회복기로 다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에 따라서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다?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다.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된다라면 이거는 소프트 패치, 일시적인 조정. 그러나 하면서 계속 질질질 8월 2일까지 끌고 간다. 일단 어떤 형태든 간에 이거는 바닥 국면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일시적인 침체로 보셔야 되겠죠? 일시적인 둔화, 일시적인 침체. 자, 그 다음 뭘로 봐야 돼요? 만약의 경우 미국을 한번 아예 그냥 금융시장을 엎어놓고, 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처럼 아예 한번 확 엎어놓고 금융지를 바닥에서 쓸어 담자 라고 판단을 한다면 8월 2일까지 그냥 끌고 가서 디폴트 시켜버리면 되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뭐예요? 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잘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정을, 마무리를 언제쯤 생각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일단은 가능한 한 현금 비중 확대하고 매수는 자제하자. 그러고 나서 부채 문제 중간중간 반등 나올 때 조심하자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어설프게 괜히 따라갔다가 특히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급등주들, 급등하고 나서 내려오면 꼭 그게 올라올 때 보면 또 갈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연상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따라붙지 마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급등주는 일단은 피해라. 급등주는 일단 피하고 좀 바닥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종목,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부실주죠. 그것도 손대지 말고 설사 혹시라도 좀 우량주 중에서
이중바닥, 삼중바닥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좀 반등 올라오는 거 단타 치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한 지금 큰 흐름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큰 흐름으로 놓고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시화, 여론에 좀 자꾸 나올 때 가시화 될 때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못했던 책도 좀 읽고 공부도 좀 하면서 서서히 좀 시장을 한 발 물러나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이든 뭐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든 하여튼 재판단,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낄 겁니다. 아마 그 만기 전후로 증시가 강할 때는 그달은 거의 다 양봉이 나오죠. 강세달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만기 전후로 해서 주봉이 음봉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거의 그달은 약세달입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월달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8월은 전통적으로 수출과 실적이 안 좋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해가 상승하는 해라면은 8월도 선침해에 의해서, 즉 연말 수출, 그러니까 연말 실적이 좋을 걸로 판단하고 선침해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현재 같이 확실하게 가시화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는 8월 장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멀리 일단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미국 부채 한도 승인 문제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귀도 기울이시고 중심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신문에 나오는 미국 부채 승인 한도 문제는 기사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꼼꼼히 챙기셔서 이것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거쳐서 이번 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다음 주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이 김석일 전문가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요새 유행하는 나는 가수다 있잖아요. 정말 내로라 하는 실력들의 가수들이 나와서 경연을 펼치는데 이 김석일 전문가님도 나는 전문가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정도로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김석일 전문가님 멋있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